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인문학 강의를 여러분께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삶을 위한 인문학.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안에 있는 어떠한 본능적인 것과 현실 사이에 이 거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를 경험하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본능적으로 원하는 거죠.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말하자면 배고픔과 아니면 피곤함이라든지 내 몸에서 육체적으로 원하는 어떤 것들을 현실 속에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현실과 내가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항상 일치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일 일치된다고 할 때에는 인간은 이 만족을 느끼죠. 이걸 다른 말로 보면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지 않죠. 또 내가 본능적으로 욕망하는 것과 현실 사이가 좀 거리감이 있고 이것이 일치되지 않을 때 또 불만족을 느껴요. 만족과 불만족이라고 하는 그 경험은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경험하는 첫 번째 하나의 가치 판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 좋고 나쁨이 밖에 있기보다는 내가 현실과 부딪히면서 내가 느끼는 그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씩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부터 이 의식이 형성되죠. 자의식과 자아, 이 에고라고 하는 것, 이 나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형성되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성적인 사고를 하게 되죠. 그럴 때 또 우리 인간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단지 내가 육체적으로 본능적으로 욕망하는 것, 원하는 것뿐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을 하고 싶다. 이 이성적인 사고작용에 의해서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생기죠. 그것과 또 이 현실 사이에 또 거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성과 현실, 나의 생각과 현실이 늘 일치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의 생각과 현실이 점점 멀어질수록 또 우리는 불만족을 느끼는데 이게 바로 불행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어릴 때 태어나서 성장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더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이것이 바로 인문학의 출발점입니다.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죠. 물론 인간이 이 세상에 출현한 때부터 아마 인간은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또 이성적으로 행동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죠. 우리가 기록으로 남아있는 하나의 인문학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면 아마 헬레니즘 시대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는 오늘 삶을 위한 인문학, 인문학 자체가 인간의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에는 그러한 인문학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인문학의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더듬어 내려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크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큰 그 사고의 틀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죠. 서양의 역사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오는 그 인문학의 큰 두 줄기가 바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시간에 헬레니즘에서는 인간의 삶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지를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헬레니즘이 시작할 때 과연 그 인간의 이성과 현실 사이의 그 괴리를 어떤 방법으로 일치시키고 조화시켜 나갔는지, 그리고 헤브라이즘에서는 또 어떠한 방법으로 그러한 나의 생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일치시켜 나가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안에 인간이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한 삶의 비결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먼저 우리가 헬레니즘을 공부하다 보면 이 헬레니즘의 시대가 기원전 아마 4세기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후까지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죠. 알렉산더 대왕의 시대부터 아마 이제 서기 한 0년 정도 내지 30년까지 그 전체 한 300~400년의 시대를 그 인문학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헬레니즘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헬레니즘의 그 줄기에 보면 크게 두 학파가 나눠져 있죠. 한 학파는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고 또 한 학파는 스토아 학파라고 합니다. 이 두 학파를 우리가 비교하는 것이 헬레니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이유는 서로 상반된 방법으로 인간의 삶을 추구해 나가는 거죠.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이 쾌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어떤 쾌락, 그런 감각적인 쾌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신적인 만족을 의미하죠. 스토아 학파에서는 금욕적인 방법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해 나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서로 달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방식 중에 하나의 방식을 절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는 긍정적인 방법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만족한 경험을 했을 때는 우리는 그 만족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의 방법이에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불만족한 어떤 경험들, 슬픈 것들, 불행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다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하게 돼요. 불행한 것들을 줄여나가려고 하죠. 불만족을 줄이려고 해요. 이게 바로 스토아 학파의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금욕이에요. 나에게 부정적인 것들을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까? 이것은 긍정적인 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내가 만족하는 것들을 극대화시켜 나가자. 그러니까 쾌락주의의 방법이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극대화시켜서 나가다 보면 나는 진정한 행복, 다시 말해서 아탈락시아죠. 아탈락시아. 이 아탈락시아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또 내 삶 속에 어떤 불행한 것과 행복한 것,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슬픔과 기쁨이 항상 있지만 그것의 질서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는 상태. 내가 쾌락을 추구함을 통해서, 만족을 추구함을 통해서 그 불행과 행복 사이의 그 갈등이 해소된 그 상태를 아탈락시아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균형의 상태, 어떻게 보면 평형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파테아는 뭐냐면 나에게 항상 불만족을 주는, 나에게 슬픔을 주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니까 내 안에 쓸데없이 욕망이 많이 있구나. 정념이 많이 가득 차 있었구나. 현실은 달라진 게 없는데 내 안에 이 정념과 욕망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현실이 불행하게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아무리 세상 속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도 그 욕심 때문에 좋은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에서는 내가
나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길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불만족을 느끼게 되는 내 안에 있는 그 정념들, 그 욕망들을 어떻게 절제해 나갈 것인가. 내가 욕심을 조금 비우고 보니까 과거엔 눈에 보이지 않는 좋은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불행하게 느꼈던 것들이 행복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에서는 이 쾌락주의자들이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추구하는 아탈락시와 약간 비슷해 보이죠.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균형 상태지만 이 아파테이아는 아파테이아, 이 파테이아라고 하는 것은 파토스예요. 파토스. 이 정념이죠. 어떤 열망, 내 안에 있던 어떤 욕망과 정념들이 라고 하는 부정이에요. 정념들이 없어진 거예요. 정념을 극복한 거죠. 인간에게 그 욕망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 정념을 극복한 무정념의 상태, 그 상태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전통을 그 후손들이 이어가기 시작하죠. 단지 그 헬레니즘 전통뿐 아니라 서양의 사고 속에 이러한 이원적인 두 가지 전통이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데카르트의 연역적 사고를 보면 모든 것을 의심해야 된다. 부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부정할 때 부정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스토아 학파의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베이컨의 경험주의적인 전통에서 보면 내가 부정적인 것을 거부하기 전에 가장 확실한 것을 밝혀나간다. 이건 또 에피쿠로스 학파의 전통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는 보이지 않게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의 두 전통이 살아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한편 이러한 헬레니즘의 전통과 함께 서양의 사고를 이끌어 내려오던 또 하나의 그 사고의 흐름이 있었죠. 그게 바로 헤브라이즘입니다. 그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헬레니즘과 달리 헬레니즘은 휴머니즘이죠. 휴머니즘. 인문주의예요.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죠.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아름답게 영위할 수 있을 것인가,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을 것인가에서부터 출발한다면 이 헤브라이즘은 신중심주의라고 볼 수 있죠. 나를 통해서 이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과 나 사이의 그런 불일치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신이라고 하는 하나의 절대적인 존재를 통해서 나와 현실 사이의 그런 불일치, 나의 삶의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헬레니즘에서는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헤브라이즘에서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요. 축복이라고 표현하죠. 해피니스와 이 블레싱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왜냐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주의적인 전통이 헬레니즘 전통이라고 본다면 헤브라이즘 전통은 축복이라고 하죠. 내가 추구하는 삶의 행복이 나를 통해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아탈락시아와 아파테이아가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반된 두 가지 전통이 서양의 사고, 서양의 철학, 그리고 인문학적인 역사를 만들어 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 헬레니즘적인 사고는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헤브라이즘적인 사고는 또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헬레니즘적인 전통은 지금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 우주 만물 질서와 인간의 마음은 두 가지 하나의 요소에 의해서 구성된다고 보는 거죠. 하나는 전체고 또 하나는 개체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만물들은 전체적인 하나의 본질과 부분적인 본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태어날 때 어린아이가 이 전체와 개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하자면 어떤 대상을 부분적으로 경험해요. 그 어머니의 한 모습, 아버지 한 모습을 아버지의 전체, 다시 말해서 아버지 전체가 아니라 세상 전체로 의식하게 되죠. 그건 어린 유아에게는 자기가 경험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냥 부모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 전체죠. 그래서 인간은 세상을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의식하다가 점점 성장해 가면서 이 세상 전체를 다시 보게 되죠.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체와 부분을 구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간의 사고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사고와 개체적인 사고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헬레니즘 전통이라고 한다면, 헤브라이즘 전통은 이 전체와 개체라는 두 가지 구성 요소로서 사고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가죠. 신과 인간과 이 세상, 하나, 둘, 셋, 3차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라이즘은 전체와 개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과 인간과 세상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주 만물의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신과 인간과 세상의 관계가 이 우주 만물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사고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헬레니즘은 전체와 개체라는 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이 세상이 형성돼 있고 인간은 사고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오늘 첫 시간 우리는 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기본적인 사고의 틀을 공부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두 가지 구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차이를 우리가 구분해보고 인문학의 기초로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